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를 함께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시는 길 괜찮으셨습니까? 비가 와서요. 비가 오더라고요. 예, 보통 가을하면 이사철인데요. 네네. 이사철이고 지금 또 여름 휴가 기간이고 해가지고 네. 아무튼 뭐 비가 오는데 휴가 가신 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비를 좀 즐기시면 되죠. 예. 네. 얼마 전에 기준금리가 5번 연속 동결이 됐는데요. 네네. 금통위 끝나고 이창용 총재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했어요. 지금 젊은 세대가 인플레이션을 경험 못해서 다시 낮은 금리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샀다면 조심하셔야 된다.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아, 제 말이에요. 이미 아니 샀는데. 지금 이미 5번 뭐 이러고 나서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이야기한 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의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이게 한 번, 두 번 올렸을 때는 사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요. 최근에 통계를 보면 30대 매입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약간 경고의 시그널을 좀 주지 않았을까. 현실적으로 뭐 금리를 내리거나 올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계속 당분간 동결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기준금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대출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미 간의 그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2%포인트 정도 벌어졌는데 미국이 멈췄다라는 시그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동결은 했는데 한 차례 정도 더 올린다. 또 중국도 요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좀 위험하다. 여러 가지 보면 우리 기억나시나요? 작년만 하더라도요. 2023년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금리가 한 차례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금융권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어디를 보더라도 기준금리가 올해 내린다라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뭐 내년에 내리겠지? 내년 상반기는 내릴 거야라고 하는데 저는 내년 상반기도 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돼봐야 한다. 돼봐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 30대들이 저는 주택은 필요하다라고는 보는데요. 그렇죠. 올 초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정부에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특례보금자리 같은 약간 대출 문턱을 좀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수혜를 좀 받고요. 상대적으로 무주택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은 집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은데 30대들은 무주택이 많잖아요.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또 반등하는 거 아니야? 급매물 소화가 되고 조금씩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좀 공격적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저는 이창용 총재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경험을 이야기했거든요. 이 경험이 사실 저 같은 기성세대들도 2011년, 12년 서울 침체가 있었고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더 나가면 IMF 외환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실 집값이 떨어질 때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30대들은 2017년부터 집값이 올라갈 때부터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락에 대해서는 그냥 교과서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직접적인 공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또 상승 장의 중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경고의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경험이 깡패라고요. 네, 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보지 않으면 네. 모르는데 본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시기에는 계속 대세 상승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어마어마한 상승기였던 거죠. 어마어마한 상승기였기 때문에 지금 또 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저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애가 이제 20대거든요. 애가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애하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애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02 월드컵, 88 올림픽이 약간 6.25 전쟁 같은 느낌. 굉장히 역사책에 나오는 그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저는 그게 경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경험하지 않은 부분은 저는 너무나 생생한데 그렇죠.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그냥 책에 나오는 그냥 한 근대사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집값 상승 하락도 언제든지 물론 상승이 좀 길긴 하죠. 상승 폭이 크긴 하지만 하락장이 왔을 때는 1년이 아니라 보통 3, 4년 정도 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경고의 메시지에 조금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몸으로 체감할 수는 없었어도 그죠. 네네. 아주 객관적인 숫자로라도 경험을 좀 해야 된다면 간접 경험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특히나 젊은 세대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예. 자, 오늘 뉴스는 경제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유명한 영화 제목 중에 콘크리트 유토피아. 뭐 그거는 사실 대세 상승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아무 없습니다만. 상관없습니다. 네네. 예.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요. 네. 부동산이 뭐 따뜻한 바람이 분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집값 바닥론 실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이 소설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럴까요? 제가 시나리오 한번. 예. 굉장한 상상력과 네. 예, 수많은 썰들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인데 네. 최근에 활기가 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뭐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뭐 이게 소문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 실체가 이제 있습니까? 실체가 있죠. 우리나라 자체 부동산 시장을 조사하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어요. 네. 한국부동산원이 있고요. 부동산원. 부동산 R124가 있고 네. KB 부동산이 있는데 이 세 개 기관의 통계를 다 보더라도 작년 12월, 올 1월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때 저점 기준에서 보면 이게 상승 추이입니다.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뭐 바닥이다라는 말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한국 부동산원 통계 최근 통계를 보면 저는 매주 보거든요. 부동산원이 이제 주간 통계가 나오는데 목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럼 목요일 되면 항상 긴장돼요. 아, 이번 주는 어떤 흐름일까를 보여지는데 네. 저 그래프 보이시죠? 네. 자, 어떻게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프로 자, 설명 좀 해주세요. 오른쪽의 지도는요, 네. 이번 주에 그 주간 변동률을 보여주는 거고요. 예. 중간에 그래프 보이시죠? 숫자가 아니라 파란색 그래프. 네, 네, 막대 그래프. 이게 양쪽이 있는데요. 왼쪽이 마이너스고요. 오른쪽이 네. 플러스입니다. 그럼 다 플러스네 대부분은. 이게 전북, 한 달 강북 전부터 빼고. 이렇게 됐어요. 6월에는 서울, 경기, 인천, 세종만 오른쪽이었고요. 네. 나머지 지역들은 다 왼쪽에 아, 있었는데 왼쪽이었어요. 7월부터 조금씩 오른쪽이 늘어나더니 네. 지금은요. 이제 왼쪽 지역을 보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왼쪽 부산, 지역에 부산, 광주, 전남, 전북 그 정도 제주 빼고는 대부분 빼고는 다 오른쪽. 상승으로 예. 전환됐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뭐 우리가 미분양의 무덤 대구광역시 힘들다고 했는데 대구가 생각보다 높아요. 저 옆에 펴보면 0.06%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울이 0.14고요. 인천이 0.06이거든요. 인천하고 대구가 지금 같은 수준이 됐다는 건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고요. 예. 부동산원이 176개 지역을 조사를 합니다. 매주. 상승 지역이 지금 106개가 나왔고요. 하락 네. 지역이 51개가 나왔습니다. 상승 지역이 하락 지역의 2배가 됐다는 거죠. 이게 네. 불과 한 3주 전부터 이제 역전이 되더니 이렇게 차이가 점점 벌어졌거든요.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게 그냥 소설이다, 소문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이미 통계가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혹시라도 이 뉴스 보시는 분들은 또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아, 큰일 났네. 여기서 지금 더 사회가- 오르면 제 답이 없어요. 나 좀 기다리려고 했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제가 현장 모니터링을 또 하거든요. 해보면 최근에 이제 제가 지방까지 갈 수는 없고요. 수도권 지역 중에서 동탄하고요, 송도, 마포, 서울에는 마포, 또 성남의 판교신도시, 네. 잠실 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제 하락폭이나 상승폭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최근에 통계는 이렇게 상승 추이로 나오는데 현장에 가보면 거래가 잘 안 된다. 매수 문의가 생각처럼 많지는 않다. 가격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고 있는데 매수자들은 올 상반기죠. 상반기에 좀 빠르게 올라가다가 하반기 넘어서면서 조금 관망세로 좀 돌아선 분위기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만 보고 0.06, 뭐 0.14 수치만 보고 아 무조건 올라가 난리가 났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이게 좀 차이가 있죠. 이게 통계라는 게 우리 학교 다닐 때 반평균 80점이면 나는 80점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내가 95점이 될 수도 있고요. 60점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냥 평균은 평균이고요. 통계는 통계일 뿐입니다. 서울이 여기 보면 0.14% 주간 변동률이 나오는데 서울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특히 강남 쪽에는 조금 더 강세가 보여요. 압구정 또는 여의도, 신통기획 있는 그런 지역들은 작년에도 집값 떨어지지 않았어요. 막 그들만의 자금적인 여유가 있는 자금적인 지역이니까. 여유도 있고요. 또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이 아파트를 팔면 갈 데가 없어요. 압구정에 더 좋은 아파트 데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압구정 팔고 어디 갈 거야? 압구정이 제일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팔 마음은 전혀 없고요. 압구정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은 많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100점짜리 친구가 한 5명이 있으면 반평균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이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요. 우리가 그냥 추이 정도만 파악을 하는 정도지 이걸 가지고 모든 지역이 다 상승으로 전환됐다. 지방이 상승이다. 대구가 0.06이라고 하는데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성구,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죠. 수성구나 북구나 인기 있는 지역들 위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심리적인 영향은 줍니다. 최근에 저한테도 이제 연락이 오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 수성구가 움직이면 다른 지역들도 움직이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심리가 좀 불안해서 그러는데
앞서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한번 브레이크 잡아준 게 저는 이런 경고 아닐까. 지나치게 흥분하지 마라. 네. 좀 기다리면 지금 그럴 때는 아니고 금리가 아직 내려간 것도 아니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문 기사의 리드멘트를 보면 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상승폭 확대. 그렇게 그러죠. 나오죠. 노원도 서울 이 동네 빼고 서울 집값 다 오르더니 노원도 반등. 노원 들어가시려면 이제 불안한 거잖아요. 불안하죠. 예. 근데 저는 이해는 하는 게요. 뭐 유튜브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뭐 조회수가 나오려면 이런 제목을 달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짓말도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정확히 잡아야 될 게 노원구가 1월 대비 2월, 3월에도 올랐어요. 뭐 지금 갑자기 상승으로 전환된 건 아니고요. 꾸준히 올랐다가 그래도 지금 문의는 약간 주춤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뉴스만 보면 노원구가 난리 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면 이미 예를 들어서 그거죠.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떨어졌다가 네. 한 8억 5천까지는 올랐어요. 네. 그러면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지금 7억 5천이면 내가 살만한데 8억 5천 주고 사서 세금 내고 대출이자 내고 정고점을 뚫을 남는 수 게 없어, 있을까? 그래요.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라는 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뉴스는 뉴스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억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으니까 그 7억 5천 정도는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죠. 들어가 볼 만한데 8억 좀 비싼데 이러면서 이제 관망세가 이어지는 그렇죠. 거네요. 8억 5천이면은요 취득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하면 정고점을 가더라도 정고점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네. 팔 때 또 양도세도 내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한 5천만 원? 1억 예. 정도? 1억도 못 하죠. 한 예. 5천만 원 정도 벌려고 8억 5천에 투자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죠.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죠. 그러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금리라든지 예. 여러 가지 국제 상황, 내수 경제 상황을 보면 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데 너무 흥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의 집값 1년 7개월 만에 상승 반전 그런 마음이 이제 조바심이 나잖아요. 조바심이 나죠. 예, 그러면 이제 영끌해서 집을 사게 되고 그러다가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 혹시나 더 오른다거나 하면 이제 그러면 다들 걱정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금리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 좋아졌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당히 높은데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온기가 돈다는 게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통계는 통계고요. 이게 주간 변동률이거든요. 지금 네. 또 그래프 보이시면 주간 변동률이거든요. 네. 자, 서울 한번 볼까요? 지난주가 0.09였는데 이번 주 0.14로 나옵니다. 이거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네, 느낌이 네. 드나요? 와, 이거 큰일 났네. 예, 엄청 많이 오른. 이렇게 많이 올랐어라고 하는데 사실 0.14가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뭐 훨씬 더 높았는데 주간으로 그리고 이게 서울 또 일부 지역들 상승을 네. 주도하는 지역들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 거고요. 지역별로 보면 이제 동남권이라고 하죠. 강남 4구가 있는 네. 동남권이나 뭐 종로가 있는 중구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이 정도 추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 밑에 그래프도 재밌는데요. 이게 1년치 추이거든요. 네. 부동산원에서 매주 나오는데 이게 1년 부동산 시장 흐름을 나타냅니다. 쭉 작년에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와, 저렇게 많이 12월, 떨어졌어요? 1월이 바닥이었고요.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약간 그래프 파란색 보이시죠? 조금 네. 올라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0에서 보합에서 조금 올라온 거예요. 조금 예. 올라왔는데 우리는 그 상승을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 추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살짝 올라서 반짝 상투를 한 건지 아니면 대세로 사실 온기가 풀리는 그 구간에 들어선 건지.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 국토연구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직은 인내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게 상승기로 진입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벌집 순환 모형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돌고 돈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 시장이 회복을 하고요. 예. 회복기, 상승기, 예. 침체 진입기, 침체기, 불황기, 다시 회복 진입기 예.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건데 네. 우리가 시장에서는 지금 회복기 들어왔어. 이제 상승기로 가는 네, 분위기야 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국토연구원에서는 아니야. 불황기 진입이야. 착각하지 마. 라고 지금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국토연구원에서도 한두 명이 조사한 게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좀 봐. 작년에 1년 조정이 됐죠. 집값이 서울 집값 기준에서는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정도 올랐습니다. 7년 오르고요. 1년 조정이 되고 다시 상승기가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네. 2008년 이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기억나시잖아요. 집값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집값 많이 올랐다가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론 터지면서 이제 미국이 뭐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집값이 떨어집니다.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반등을 해요. 지금이 딱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작년에 미국이 기준금리 너무 올리니까 놀래서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러면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 12년까지 어떻게 됐을까? 계속 올라갔을까?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이라고 한다면 다시 7년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 2019년부터 2012년까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보합을 가다가 2012년도에 한 번 더 떨어집니다. 아, 2차 하락이 오죠. 2차 하락이 오고 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3년에서 4년 정도의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2020년, 2021년은 버블입니다. 그거는 누구라도 다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 버블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네. 지금 10만 원하고 10년 전에 10만 원이 다르죠. 다르잖아요. 외식을 하더라도 10년 전에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10만 원 줘도 돈이 남았는데 네. 지금은 2명 가도 10만 원이 모자라거든요.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버블이 제거되는 방법이 있고요. 집값이 좀 떨어져서 버블이 제거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게 1년의 시차를 두고 작년에 집값이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요 정도 가지고는 버블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버블이 남아 있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금리 불확실성, 네. 금리 언제 떨어지지? 아무런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대출금리 더 올랐고요. 네. 솔직히 저는 내년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금리 과연 내년에 내려갈까? 모르겠어요. 예. 일단 동결 모드로는 가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0.25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경기도 불확실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본다면 저는 과거처럼 예. 한 3년 정도는 그렇다고 폭락은 아닙니다만 3년 네. 정도는 좀 올랐다 내렸다 보합세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의 규제를 완화해준 정책이라든지 아주 길게 대출을 해준다든지라고 하는 것들이 아 이렇게 하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소비자들에게 줘서 주죠. 그래서 조금 오른 거다 뭐 그럼요. 이런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 작년 12월, 올 1월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긴 했죠. 우리가 보통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지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바닥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을 단기간에 떨어졌거든요. 네. 단기간에 떨어졌다고 또 규제도 많이 풀렸죠. 네.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규제 다 풀렸고요. 뭐 대출 규제도 살짝 특례 보금자리 같은 거 풀어줬고 네. 전매 제한 또 풀어주고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다 되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자들 기다리던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살 사람도 꽤 많이 샀고요. 추가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추가 자극이 필요한데 추가 자극이란 게 가장 강력한 게 금리 인하거든요. 네. 근데 금리 인하 시그널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전세도 회복은 하고 있는데 뭐 전세가 강전세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분위기도 아니고 정부가 규제를 또 더 이상 풀어주진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올 초에 풀어줬던 규제가 지금 유지가 되는 거지 추가로 풀어주는 규제는 없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는 한 정부가 더 풀어줄 리도 없다. 자극이 없다라는 얘기는 크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러면요 청약시장을 좀 살펴보면 네. 강남 3구랑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 지역을 전면 해제를 했고 전매 제한도 규제 완화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분양시장이 완판됐다는 소문이 있던데. 요즘 청약시장 분위기 좋죠. 분위기가 좋은데 서울 보시면 뭐 경쟁률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네. 2022년 하반기라고 나오는데요. 작년 12월 기억나시죠? 네. 둔촌주공 일변 구하기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나왔을 정도로. 둔촌주공이 전용 8사가 13억대 일반 분양가가 나왔는데도 미분양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둔촌주공 입지에 예. 역세권에 예. 대단지 아파트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인데 13억대면 들어갔어야 되는. 한 100대 1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분위기라면. 예. 그때는 미분양이 났습니다. 이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건 아니고요.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 이야기입니다만 네. 달라졌는데 우리가 좀 특징을 살펴봐야 되는 게 모두가 다 오르는 2020년, 네. 2021년 같은 경우는요. 청약을 해도 되고 지방에 아파트를 사도 되고 뭘 해도 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따라가기는 좀 불안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과연 내가 추격 매수해도 될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어요. 청약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계약금 10%만 내면 됩니다. 네. 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중도금 대출을 받고 3년 후에 입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있는 거죠. 시간을 버는 거죠. 야, 3년 후는 어떻게 되겠지? 예. 내년에 집값 떨어지는 건 몰라. 그거 나하고 상관없고 3년 후에는 어떻게 해결되겠지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게 새 아파트도 예. 누구라도 원하는 새 아파트 그렇죠. 프리미엄이 있는 상황인데 자, 가장 중요한 게 입지하고 분양가인데요. 뭐 입지는 뭐 나쁘지 않고요. 예. 분양가가 어떤 수준으로 책정이 되냐면 건설사들도요 다 시장 조사를 하거든요. 예. 딱 애매한 수준. 애매한 수준이 뭐냐면 지나치게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면 로또가 생기잖아요. 건설사들, 시행사들 마진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 또 미분양이 발생하죠. 미분양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주변 시세 정도, 주변 새 아파트 시세 정도로 딱 책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매주 이제 청약 단지들도 분석을 하는데 분양가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진짜 어떡하지? 안 하기는 이게 저분양가도 아니고요, 고분양가도 아니고요. 애매해. 딱 애매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수요자들이 야 서울이고 서울 수도권에 미분양도 적고 입주 물량도 부족한 지역에 3년 벌 수 있고 계약금 10%만 내고 새 아파트 그러면 하는 프리미엄이 걸로. 있으니까 해보자 예. 라고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분양가가요. 네. 뭐 더 오른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비도 그럼요,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렇게 들어가는 거는 분양가 요 정도면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분양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큽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 분양가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비도 올라가니까 야 네. 분양가 지금이 가장 저렴해. 지금이 저렴하니까 3년 후는 분양가가 더 올라가 있을 거잖아. 이 분양가로 나올 수가 없어라는 심리가 굉장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물가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건축 자재비도 서서히 지금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신 분들이야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이게 맹목적인 믿음, 신뢰 이게 뭐 종교처럼 무조건 올라 무조건이란 말은 저는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하셔도 필요하신 분들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강남 3구, 용산구 쪽에 또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데 거기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거든요. 규제 지역이 안 풀렸기 때문에 네. 분양가 상한제가 뭔가요? 분양가를 눌러버리는 거잖아요. 청약자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경쟁률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용산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최고가 16억 3,390만 원인데 네. 84제곱미터 경쟁률이 524.6대1이었어요. 아, 이거 제가 여기 아이고. 현장도 다녀왔거든요. 호반 네. 서민 에이디션이라고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분양가가 보시면 16억 이게 500이라고? 네. 524대 1이 말이 돼라고 하는데 주변 시세를 비교해 보면 주변 시세가 한 24억, 25억 정도 합니다. 아, 그러면 저거를 그냥 좀 버티다가 팔기만 팔아도 버틸 수만 있으면은요. 일단 8억 정도로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 들어온 거지. 네. 저게 524대 1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셔야죠. 우리가 고급 차들 있잖아요. 네. 상당히 높은 차들, 뭐 네. 리무진 이런 차들 막 1억, 2억씩 하는 차들이 30% 할인해 줍니다. 그래도 비싸요. 근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야 30%나 저렴하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야 그래도 1억 넘잖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하셔도 되겠지만 그냥 저렴하다고 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저 가격 유지하기 감당하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예. 이게 참 언어에도 인플레이션이 있는 게 네. 16억, 20억을 그냥 얘기하니까 그렇죠. 벌기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쉬운 줄 알고. 1억 벌기도 어렵습니다. 아, 왜요? 1년에 1,000만 원 적금 가기가 힘들어요. 한 달에 8, 90만 원씩 계속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줘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 넣기 쉽지 마이너스 안 나면 다행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이제 가격이 그렇게 책정돼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하기도 감당하기 쉬운 그런 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렴하다고 해서 들어갔다가는 감당이 안 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혹시라도 대세 상승 네. 계속 올라가주면야 괜찮겠지만 네. 2, 3년 정도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안 오르고 입주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헐값에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감안하시고 내 사정에 적합한. 그럼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끝에 웃는 자가 웃는 자가 아니라 매일 웃어야 된다고. 제가 그거 굉장히 말씀드렸으니까. 중요한 말. 그러니까요. 그러면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아까
소장님 보시 이거 어떡하지 너? 막 이런 분양가라면 네. 무주택자분들 어떡하지 나는?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청약이 그나마 좋은 대안인 거죠. 저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아파트 프리미엄 반드시 존재하고요. 예. 선부장 제도잖아요. 계약금 10%만 낸다는 점도 네.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도 네. 있고요. 물론 가격을 봐야 되겠지만 이런 아파트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에디션 같이 뭐 아, 16억 그렇죠. 되는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 이제 다음 달이 되면은요. 아 여기도 나오네요. 아 여기 더 여기는 좋은 아파트들입니다. 여기 이제 하반기에 강남 3구에서 분양 강남 3구에 나온 아파트인데요. 뭐 예. 원 펜타스도 있고요. 신반포 15차 재건축한 아파트들, 원 페를라는 방배 6구역입니다. 좋은 아파트들 많이 나오는데 가격이 비싸요. 뭐 10매덕 정도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저기는 10억 중반 기본. 이상인 거죠. 아까 뭐 20억 용산보다 이상 나오겠죠. 뭐 용산보다 르엘 같은 비싼 경우는. 거죠? 용산보다 비싸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네. 좋은 아파트들도 나오는 반면에 야 장난하냐?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지금 나보고 하라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6월에 뉴홈이라고 나왔어요. 뉴홈? 네, 윤석열 정부 공공분양 브랜드인데 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네, 네, 네. 그게 9월, 12월에도 또 나옵니다. 이제 9월, 다음 달이 9월이잖아요. 네. 9월에 뉴홈이 나오는데 굉장히 좋은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 앞서서 예를 들면 6월에 남양주 왕숙 신도시에 네. A19 블럭을 청약을 했는데요. 전용 59,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한 25평 아파트입니다. 예. 분양가가 3억 3천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계약금 10% 하면 3,300만 원만 네. 준비하면 되는데 계약금을요 지금 없어도 돼요. 이게 사전 청약이거든요. 입주가 2030년이고요. 네. 본 청약이 2027년입니다. 그럼 2027년에 계약금 10%를 내는 거예요. 그럼 미리 찜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떡하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2027년까지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더 모으면 되는 거고요. 2030년까지 물론 입주할 때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7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면 뭐 1억 이상 모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 이런 강남 비싼 아파트들 보고 지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뉴홈이라든지 공공분양은 저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그것도 드리고 좋은 싶습니다.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예. 사실은 1주택장의 경우에는 분양이 가점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추첨제도 있죠. 네네. 추첨제도 해볼 수 있고, 요즘에 좀 경쟁률이 치열하겠다고 생각해 다자녀를. 원래 3명인데 3명 가정은 제 주변에도 많지 않아요. 둘은 제법 있거든요. 많아요. 근데 만약에 자녀 둘을 다자녀로 넣어주면 경쟁률이 다자녀 특공은 그러니까요. 특공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저는 진짜. 오히려 그렇게 되면 다자녀 특별 공급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걱정이 돼요. 네. 물론 이주택자들한테는 기회가 많아질 수도 있는데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그림이 떡이거든요. 그리고 제 후배 중에도 이제 애 3명인 분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지금 억울해하시고요. 화를 많이 냅니다. 이거 나가 애 3명인데 내가 좀 혜택을 보려고 하니까 지금 이거 무슨 일이냐고 지금 네.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물론 이주택자들한테 2주택이 아니라 이제 자녀 2명인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긴 줘야 되겠지만 맞아요. 요즘 너무 얘기를 안 나니까. 이게 다자녀 특별 공급을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요. 추천 물량은 또 원래 어렵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추천 물량. 제 주변에 추천 물량으로 이제 아파트 당첨되신 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2021년에 그 경쟁률이 높았던 시절에 당첨이 됐는데 그분이 67번을 도전해가지고 이제 당첨이 됐습니다. 67번 도전한 그 마음 자체가 대단하시죠. 그래서 제가 인정한다. 이런 분한테는 이런 선물을 해줘야 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근데 67번이 생각보다 어렵고요. 로또도 67번 사기 힘들어요. 포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꾸준히 도전하셔라. 뭐든. 한 번. 제 주변에 보면 대부분 분들이 한 3번 도전하고 포기하십니다. 왜냐면 좌절감이 오거든. 난 뭐 하는 짓이지? 막 이런. 나는 뽑기 운이 없나 봐. 네. 내 인생에 당첨이란 건 안 되나 봐라고 하는데 1주택 추천 물량은 원래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 50번 이상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끈기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무주택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아파트를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몇십 대 1이 나옵니다. 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 하기 어렵잖아요. 그건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몇십 대 1이면 반에서 1등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계속 도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아나운서들 네. 면접 보면 뭐 1200대 1. 어. 근데 실제 경쟁률은 1200대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아파트 청약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경쟁률이 막 그래도
허수들이 제법 있어요.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첨이 돼도 그 아파트를 못 가져갈 만한 사정이신 그럼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사실 맞습니다. 언론에서는 524대 1이면 어마어마한 뉴스거리지만 실제로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정도는 아닐 수 있으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을 해보실 수 있는 용기는 내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계속 예. 도전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 번 네. 해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다 이런 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요. 뭐 연령 제한을 두겠다는데 어. 내 나이가 어때서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아, 그 사실 정말 좀 내 듭니다. 나이가 어때서 싶어요, 진짜. 아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대출까지 하는 못 거지? 받게 하면 하는데 제가 왜 이게 안 맞다라고 하냐면 네.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전국적으로 새 아파트가 한 30만 호 정도 대략 물론 30만 호 이하가 될 수도 있고요. 넘을 수도 있는데 대략 30만 호 정도 공급이 된다면 뭐 전세를 줄 수도 있겠죠. 전세를 빼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만약에 내가 입주한다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입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거의 부자들도 없죠. 자기 자본으로 입주하지 않는데요. 다 대출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1년에 그러면 30만 호 중에 절반인 15만 채 정도가 대출을 받는다면 1억씩만 받아도 그죠?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러네요. 기존에 받은 분들이 그렇게 뭐 다 갚을 수는 없잖아요. 네, 원리금 상환 맞습니다. 월 조금씩 갔기 때문에 늘어나는 숫자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는 늘어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안전한 담보대출에 요즘 우리 DSR 소득 네. 대비 다 보잖아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게 연체율이 올라가고 안정성을 그렇죠. 해치는 게 문제죠. 네. 뭐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아, 너무 힘드니까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까 담보대출 받아서 서버리는 경우 네. 이런 경우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입니다. 좀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총량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50년 만기가 왜 이슈가 되냐면 그래프 보이시다시피 실제로 총 이자는 많습니다. 왜 50년 동안 내야 되니까 많은데 이게 왜 인기를 끌었냐면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치, 한 달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내야 되는데 50년이니까 40년 낼 걸 50년으로 늘려버리니까 부담이 좀 줄어들긴데 이게 왜 시행이 되냐면 작년에 집값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DSR을 이게 좀 무력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뭔가 부담을 줄여서 집을 좀 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이제 늘립니다. 계속 30년에서 40년에서 50년으로 늘렸는데 사실 늘린 거는 정부거든요. 늘려서 이제 집도 좀 사고 주택시장 분위기 좋아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니까 이제 또 50년 이들이 문제네. 어떻게 해야 되지? 50년을 갑자기 없앨 수는 없고 나이로 잘라서 집을 상대적으로 무주택 비중이 높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만 사실은 34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좀 억울하죠. 네.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고 영원히 떨어지는 것도 없기는 합니다. 근데 네. 집 없는 사람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올라도 내려도 다 걱정거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집값 걱정에서 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게 쉽지 않아요. 집값 네. 걱정해서 집 있는 사람들도 걱정이고요. 없는 사람들도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완전히 벗어나는 유토피아는 없다. 그런 유토피아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은요. 필요한 분들이 항상 승자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상황이 있잖아요. 결혼을 한다든지 자녀가 출생을 한다든지 애가 학교 간다든지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시는데 언제든지. 그쵸? 언제든지 하시는데 알아둬야 될 건 지금 분위기가 한 3년 정도는 많이 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네. 상황에 따라서 뭐 운이 나쁘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살다 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 위주로만 좀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초 정도인데 진짜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포털에 그 부동산 있잖아요. 네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나오는 가격을 믿으면 안 된다고. 집을 포털에 사려고. 나오는 가격? 예, 그러니까 왜 뭐뭐 부동산 이렇게. 세상에 믿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실거래가도 봐야 되고요. 포털에 나오는 시세도 봐야 되고 또 내가 현장에 가서도 확인해서 참고 자료이지 진리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이 물론 대부분 부동산은 정직하게 하겠지만 또 허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실제로 살아 있었는데 뭐 거래가 돼버렸을 수도 있고 실거래가도 또 허위 신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앉아가지고 해결되는 건 없는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